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의 서며칠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적당한 산장을 찾았고 사진으로 보기에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산장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며 산중턱에 위치해 있어 주변 경관도 일품이었다. 도착한 첫날 우리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짐을 풀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숙소에 들어갔다. 산장은 예상보다 더 낡아 보였지만 안은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다. 우리의 방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밤이 되자 숲속은 더욱 적막해졌고 간헐적으로 바람 소리와 함께 나무시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각자 침대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그런데 1시쯤 되었을까? 잠결에 문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문 앞에서 발톱으로 문짝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때문에 무언가가 부딪힌 것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친구들에게 혹시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보니 그들도 깨어나 있었고 나와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조금 겁에 질렸지만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며 웃어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산장 문 앞에는 수많은 긁힌 자국과 함께 이상한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동물의 발자국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 발자국도 아니었다. 더불어 지난밤에 내렸던 비로 인해 발자국 주변은 물기가 있었지만 발자국 자체는 건조했다. 마치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 긴장했지만 며칠 더 머물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지내보기로 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를 신나게 보낸 우리는 저녁 늦게야 산장으로 돌아왔고 어젯밤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다시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강한 긁힘 소리와 함께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공포심이 커진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밤의 찬 공기와 적막함만이 우리를 맞이했을 뿐이다. 그 순간 나와 친구들은 동시에 어떤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 바로 등 뒤에서 우리가 입고 들어왔던 코트들이 걸린 목걸이 쪽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 형상이었지만 그곳에 있을 리가 없는 존재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 방향으로 돌아섰고 그 얼굴 없는 형상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음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산장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일행 중 누구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장을 떠난 이후로도 한동안 그곳에서 보냈던 며칠 동안의 악몽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산장은 과거 그 지역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전설과 관련이 있었고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주인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이래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달빛 아래서 홀로서 있는 그 산장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마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 몇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다. 바로 13동 5층 7호. 이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매년 일정한 시기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이를 13-5-7의 저주라 불렀다. 처음 그 아파트가 주목받게 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층 7호의 첫 입주자였던 한 젊은 부부가 어느 날 어님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고 싸움 모습도 아니었던 것에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이후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이었던 나영이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나영의 가족은 집값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그곳을 구매한 것이었다. 처음 몇 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나영은 밤이 되면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나영은 그 발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영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저 나영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듣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나영은 수면 부족과 불안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어느 불길한 밤 나영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영은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흐릿한 형상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나영에게로 다가왔고 그 형체는 눈물이 가득 찬 외로운 여인의 모습이었다. 나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그림자를 자주 목격했다. 어느 날 나영은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이 괴이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곳에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에는 전통을 중시하던 한 집안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집을 떠나야 했고 결국 집안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때 집안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나영의 꿈속에 나타난 그 영혼이라고 했다. 나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 영혼이 도움을 원하고 있음을 직감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 싶었다. 나영은 지역 도서관을 방문해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연구 끝에 그녀는 그 옛집의 터에서 유골들이 발굴되지 않은 채로 묻혀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영은 혼자였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파트의 옥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짧은 기도를 올리며 영혼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나영의 진심 어린 말에 옥상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며칠 후 지역 당국의 협력을 받아 옛집 터의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그곳에서는 몇 개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이를 안치시키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 이후로 13동 5층 7호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영은 그 일을 겪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여인을 기억하며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평화를 찾았기를 기도했다. 아파트와 나영의 이야기는 결국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13-5-7의 저주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마을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마치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아무래도 부모님 품을 벗어나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집주인과의 긴 협상 끝에 괜찮은 가격에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원룸은 아담하지만 깔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이 이 집의 유일한 장점이었다. 주말에 산책하기에 딱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첫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나의 일상은 바쁜 회사에서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겹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 퇴근하여 공원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럽고 어두웠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마치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가 나를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흔들리는 나무와 어둠 속에 공원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어놓은 물건들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피곤해서 제자리에 두지 않았거니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물건들, 특히 거실의 인형들이 매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그중 가장 이상했던 것은 침실의 스탠드. 밤에 꺼놓았던 스탠드가 아침에 켜져 있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유난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겠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 밖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TV가 켜져 있을 뿐이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꺼놓았던 TV였다. 며칠이 지나고부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사람과 마주치곤 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한숨을 떨면서 서늘함을 느꼈다. 점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일상처럼 눈을 떠버렸다. 그때 문득 창밖을 보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얼굴이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곧바로 달려가 커튼을 확 내렸지만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그 후로 나는 공포에 질렸다. 아무리 불을 끄고 잠을 자려 해도 그날 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러한 증상이 너무 심해 결국 회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쌓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이 집이었고 나는 이곳을 떠나게 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출근하는 날 아침 나는 마지막 짐을 싸면서 다시 한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거실 구석에 놓인 인형이 다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차가운 한기를 느끼며 문을 닫고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잠시 후회했다. 오래된 방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랬고 내가 겪은 일들이 단지 나의 착각이었으며 이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사가 끝난 후 나는 가끔씩 꿈속에서 여전히 누군가와 마주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 전보다 덜 빈번하게 찾아왔고 나를 주시하는 눈초리도 점점 희미해졌다. 여전히 그 집의 이야기는 때로 나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화제로 등장하곤 한다. 사람들은 종종 그 집의 정확한 주소를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내지만 나는 단지 웃으며 이야기를 끝맺는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남기고 말이다.